2002년 월드컵 우승 감독 스콜라리, 소프트뱅크 손정희,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손자병법을 자신의 전략 바이블로 삼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입니다. 2500년 전 기원전 6세기에 쓰인 단 6천 여자의 짧은 병법서가 21세기 스포츠, 경영, 전략 분야에서 여전히 최고의 교과서로 통하고 있는 거죠. 중국 역사상 최고의 책이라 불리는 사고전서는 이 책을 두고 병법의 시조라고 평했고, 삼국지의 조조는 내가 본 병서들 중 그 이치가 가장 깊은 것은 오직 손자병법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병법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기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지 않느냐죠.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피하라는 말이 13편 전체에 걸쳐 반복됩니다. 전쟁의 대가가 쓴 책인데 싸우는 법보다 피하는 법을 더 많이 강조한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현대 군사 교육에서 지상전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도 후퇴 기술이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손자병법의 가장 역설적인 핵심,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지 않는 법, 그리고 왜 승리보다 후퇴가 먼저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522년 초나라 평왕은 자기 아들과 결혼해야 할 여자의 미모에 반해 그녀를 빼앗습니다. 며느리로 맞아야 할 여자를 자기가 취한 거죠. 이 일을 꾸민 간신 비무기는 이 사건을 문제 삼는 태부 오사를 제거하려 했고, 결국 오사와 그의 장남 오상이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 오자선은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쳤죠.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는 실제로 복수에 성공합니다. 오나라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 수도를 점령한 뒤 이미 죽은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에 300대 채찍질을 가했죠.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오자선은 행복했을까요? 역사는 그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고 기록합니다. 초나라를 파괴하고 복수는 완성했지만 그 잔혹한 복수가 오히려 초나라 유민들과 주변국들의 반감을 샀거든요. 죽은 왕의 시신을 훼손한 행위는 당시 기준으로도 지나쳤던 겁니다. 결국 그는 오나라 내부에서도 입지가 좁아졌고 정치적으로 몰락하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죠. 이건 사실 오자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춘추시대 260년 동안 연평균 2회 이상 전쟁이 벌어졌는데 재미있는 패턴이 있거든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다음 전쟁에서 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손문은 이걸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복수의 악순환에 있다고요. 한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누군가 죽으면 그의 가족, 친구, 동료들은 절대로 기쁨으로 바꿀 수 없는 분노를 품게 됩니다. 적의 나라를 깨뜨려서 승리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승리의 배경에는 반드시 적개심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패배한 쪽은 모든 재정을 쏟아붓거나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라도 보복을 계획하죠. 실제로 춘추시대 기록을 보면 이런 사례가 끝없이 반복됩니다. A국이 B국을 치면 B국의 유민들이 C국과 손잡고 A국을 공격하는 시기였거든요. 한 세대의 승리가 다음 세대의 전쟁을 부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손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기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부전승이 최선 중에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건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이에요. 승리 후에도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적개심을 최소화해야 하거든요. 오자서의 복수를 보십시오. 그는 초나라를 파괴했지만 결국 자신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그에게 군사적 전략을 제공했던 손문은 은퇴 후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둘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승리의 방식이었죠. 오자선은 철저한 파괴를 추구했고 손문은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렸습니다. 오자서의 목표가 복수 그 자체였다면 손무의 목표는 오나라의 안전과 번영이었던 겁니다. 그럼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긴다는 말입니까? 손무의 답은 명확합니다. 강한 적은 피하고 약한 적만 공격하라는 거죠. 이게 비겁하게 들립니까? 천만에요. 이건 효율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전략이거든요. 모공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싸울 수 있는 경우와 싸워서는 안 되는 경우를 아는 자는 승리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이길까만 고민하지 언제 피해야 할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손문은 정반대였습니다. 피하는 타이밍을 아는 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실제로 손무 자신이 이걸 실천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6년이에요.
초나라가 약해질 때까지 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6년이 그냥 시간만 보낸 게 아니거든요. 손무는 이 기간 동안 3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초나라의 군사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제 상황은 어떤지, 내부 정치는 안정적인지 철저히 파악했죠. 둘째, 초나라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맺어서 초나라를 고립시켰어요. 셋째, 교란 작전을 지속했습니다. 초나라의 허점이 외부로 드러나도록 소규모 도발을 반복했거든요. 이 3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초나라는 점점 약해졌고 오나라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6년 후 양국의 전력 차이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게 바로 전략적 대기의 힘입니다. 후퇴는 도망이 아니라 재정비라는 겁니다. 지피지기의 실천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과정이 바로 이 대기 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마오쩌둥의 대장정도 같은 원리입니다. 1934년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 군대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병력도 적고 무기도 열악했죠. 이때 마오쩌둥이 선택한 건 후퇴였습니다. 24개의 강과 18개의 산을 넘으며 1만 2,000km를 이동했어요. 출발할 때 8만 명이었던 병력은 도착했을 때 6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패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후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고 농촌 사람들을 포섭했거든요. 그리고 국민당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전력을 재정비했습니다. 남은 6천 명으로 전략과 전술을 완전히 재구성했죠. 결과가 어땠는지 아시죠? 1949년 중국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원전 506년 드디어 때가 왔다고 판단한 손무는 초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수도 영도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죠. 6년 준비하고 단 한 번에 끝낸 겁니다. 이게 타이밍의 과학이에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기회를 놓치지도 않았습니다. 화공편에서 손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을 잘 내면 적의 술수에 쉽게 휘말려서 수모를 당한다. 조급함은 패배를 부르거든요. 반대로 인내는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지피지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공편의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여기서 핵심은 위태롭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100번 이긴다가 아니에요. 승리는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해야 내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위태로워지지 않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강한 적을 피하고 약한 적만 치고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싸우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손무는 승리보다 불패를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손무도 결국 군대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부전승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전승을 최상의 가치로 뒀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부전승을 달성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면 그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을 정확히 알게 되거든요. 지피지기의 수준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설령 직접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의 강점으로 상대의 허점만 집중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효율적 공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불필요한 사륙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파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겁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지만 손자병법은 살아남은 자의 기록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해요. 승리와 생존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오자선은 승리했지만 살아남지 못했고 손무는 승리하고도 살아남았습니다. 누가 진짜 승자입니까? 손무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객기를 부리며 이기지도 못할 상대에게 맞서지 말라고요. 피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리석게 죽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말이죠. 현대 군사교육에서 지상전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후퇴 기술을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발 상황에서 어떻게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후퇴해야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지 배우는 게 먼저거든요. 그럼 이 2500년 전 전쟁 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손자병법이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그 원리가 경쟁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포츠 경기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말이죠. 2002년 월드컵 우승 감독 스콜라리가 손자병법을 읽으며 전략을 짰다고 밝혔을 때 세간의 화제가 됐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대 기업들을 보십시오. 월마트는 대도시로 가지 않았어요. 경쟁자들이 포진한 대도시 대신 시골 지역을 공략했죠. 홀리데이인 호텔 체인도 메이저 호텔들과 정면 승부를 피하고 고속도로 근처를 집중 공략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강한 적을 피하고 약한 곳을 치는 전략이에요. 손무가 2500년 전에 말한 그대로입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자신의 성공 비결이 손자병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단기 승리보다 장기 생존을 우선시한다는 거죠. 아마존을 보십시오. 제프 베이조스는 20년간 이익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경쟁사들이 분기 실적으로 아마존을 비웃을 때
그는 묵묵히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죠. 강한 경쟁자들과 정면 대결하는 대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인프라에 투자한 겁니다. 이게 바로 손무의 6년 대기와 같은 전략입니다. 손무가 6년 동안 정보를 수집하고 초나라를 약화시킨 것처럼 베이조스는 20년 동안 인프라를 쌓으며 경쟁 구도 자체를 바꿔놨죠.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강한지 약한지 조급한지 침착한지 감정적인지 이성적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이게 직위입니다. 자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쟁에 나가는 건 패배를 위해 전장터로 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를 파악합니다. 상대의 강점과 약점, 전략과 의도를 철저히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피해야 하는가? 손무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피하라고요. 피하면서 힘을 키우고 정보를 수집하고 상대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적절한 시점에 가서 꺾으라고 하죠.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적의 술수에 휘말립니다. 반대로 너무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를 놓치죠. 손무가 6년을 기다린 건 초나라가 약해질 때까지였습니다. 딱 그 시점에 공격했어요.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말이죠. 결국 손자병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기는 기술보다 지지 않는 기술을 먼저 배우라는 거죠. 승리는 언제든 역전될 수 있지만 안전은 지속 가능하거든요. 현대사회는 승자 독식을 강요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손무는 묻습니다. 그 1등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다음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파괴적 경쟁으로 얻은 승리는 보복을 부르고 보복은 또 다른 전쟁을 만듭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승리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지지 않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불리한 싸움에서 빠지는 용기, 시간을 편으로 만드는 인내, 타이밍을 읽는 지혜가 필요해요. 손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도망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리석게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라고요. 후퇴는 패배가 아니라 재정비이고 대기는 나약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손자병법이 2500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는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지지 않는 법, 위태롭지 않은 법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완전한 승리는 상대의 허점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내가 위태롭지 않은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강한 적을 피하고 약한 적만 치고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는 것. 이게 2500년 전 손무가 가르친 지는 기술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전략입니다.